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여학생들이 강당에서 자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손을 꼭 잡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학생들.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이번엔 교실에서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자퇴 승인 소식을 들은 선생님, 결국 학생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교육청까지 발칵 뒤집힌 이 사건의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3박 4일의 수학여행,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더 이상 일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까지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 그들이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 진실, 그리고 일본이 감추고 싶었던 불편한 현실. 오늘 밤 일본이 품지 못한 꽃, 사쿠라이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쿠라이 하나입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 흰 양말, 이 교복을 입고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 도쿄 시부야에 고요시리벼고 정문을 들어섰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가방 안에는 평소 없던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자퇴서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던 모범생의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이니까요. 하나, 정말 괜찮은 거야? 교문 앞에서 마주친 미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카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평소 미카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에 든 A4 용지를 꽉 쥐고 있었고 평소라면 산뜻하게 빗어 넘겼을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이제 확실해졌어.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수학여행 이후 한 달, 밤마다 끊임없이 생각했으니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판단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미래를 위한 선택. 교무실 앞 복도는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손에는 같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시간에 복도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규칙 위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 아저씨도, 복도를 순찰하던 선생님들도 모두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으니까요. 사쿠라이, 너까지 여기 있다니. 이시다 담임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수학 담당이시던 이시다 선생님은 항상 저를 수학의 보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자퇴서를 들고 있으니 놀라실 만했죠? 선생님, 결정했어요. 저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 말에 이시다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전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반에서 10명, 학교 전체로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자퇴서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교장실은 순식간에 비상회의장으로 바뀌었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각 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모두 모였죠. 교육청에서도 담당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도쿄 시내 명문 사립여고에서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자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교직 생활 중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셨죠. 우리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때 미카가 손을 들었어요. 수학 여행이요. 한국에 다녀온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순간 교무실 안은 더욱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달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 순간의 기억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나요. 엄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표를 확인하고 가방을 챙깁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경청하고 질문에는 정확히 대답하죠.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갔다가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12시까지 복습하고 예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었죠. 이것이 제 삶이었어요. 완벽하게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질문할 필요도 없었죠.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함인데 제 삶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세상을 상상할 때도 있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나, 이번 수학여행은 한국이래. 미카가 교실로 뛰어들어오며 말했어요. 평소라면 시끄럽다고 지적했겠지만 한국이라는 단어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유럽 여행이 아닌 한국이라니. 고학년 수학여행은 전통적으로 유럽이었는데 말이죠.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반 친구 요시다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누군가는 키득거리며
중국 아류 같은 나라잖아라고 말했어요. 저도 슬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단지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것, 그리고 일본과는 늘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경비 절감이래. 학교 예산이 줄어서 미카의 설명에 교실은 더욱 술렁였어요. 우리 학교가 예산 문제로 수학여행지를 바꿨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학교는 항상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신입생 수가 줄고 학교 시설도 노후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셨어요. 얼굴은 지쳐 보였고 넥타이는 흐트러져 있었죠. 식탁에서 어머니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중국 기업에 밀렸어. 이번에는 대형 계약이었는데 아버지의 회사는 전음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예전에는 일본 굴지의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며 탄탄했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계속 밀리고 있었죠. 저는 방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항상 일본 제품은 품질이 최고라고 자부하셨는데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으니까요. 수학여행 설명회 날, 교실에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유럽을 기대했던 학생들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죠. 저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쿠라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모범생다운 대답을 준비했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웃 나라인데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학교 일정이니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 안에서도 친구들의 투덜거림은 계속됐어요. 요시다는 계속 한국 여행 대신 괌이나 하와이로 갔어야 한다고 불평했고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묵묵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대가 크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3박 4일의 의무적인 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그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고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높은 천장, 깨끗한 바닥,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도쿄에도 디지털 시스템은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 봐. 자동 입국 심사대야. 미카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줄 서서 사람을 기다릴 필요 없이 기계 앞에 서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을 인식시키면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완료되는 시스템이었죠.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유인 카운터를 이용해요. 기계가 고장 날까봐 혹은 사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요. 이거 진짜 빠르네. 평소 불평이 많던 요시다가 입국심사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제일 놀라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길, 안내로봇이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방향을 안내해주는 모습에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전시장이나 특별한 행사에서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로봇이 공항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 봐. 택시를 앱으로 부를 수 있대. 미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버스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미카는 호기심에 택시 앱을 살펴보고 있었죠. 위치를 입력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택시가 오는 시스템. 일본에서는 아직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공항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현금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가 당연한 듯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 우물 안에 있었던 거 아니야? 조용히 서 있던 스즈키의 말에 우리 모두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스즈키는 평소 말이 없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더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스즈키의 말이 정확히 제 마음을 대변했으니까요.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중국 기업에 밀려 고통받던 아버지.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 의문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모두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거죠.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시스템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여기 봐. 앱으로 지하철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미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화면에 펼쳐져 있었고 각 역의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일본에서도 지하철 앱은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진 않았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갔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터치 한 번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내는 시스템.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이거 편하다. 일본에서는 아직 많이 없는데. 스즈키가 키오스크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메뉴판을 건네주고 점원이 주문을 받아 적는 곳이 대부분이었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고 있었고, 연인들은 자전거를 타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여기 밤에도 이렇게 안전한 거야? 요시다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치안이 좋다고 하지만 밤늦게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건 꺼려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밤늦게도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변화가 느린 걸까? 기술은 분명 있는데 그걸 실생활에 적용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듯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문화,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강남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첨단 시설의 건물들,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다들 빠르게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죠. 정보를 찾거나, 결제를 하거나, 친구와 소통하거나. 저기 봐, QR코드로 결제하네. 미카가 가리킨 곳을 보니 노점상에서도 Q로 결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노점상이라면 당연히 현금만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로 연결된 사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한 특목고를 방문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국의 우수한 학교 중 하나라고 했죠. 학교에 도착하자 현지 학생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이드를 맡게 된 2학년 이민지예요. 저를 담당하게 된 민지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자 민지는 일본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언어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글로벌 시대니까요. 하나 씨는 영어 말고 다른 언어도 배우나요?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영어만 배웠고 그것도 주로 문법과 독해 위주였죠. 회화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은 앞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대화하듯 수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토론에 참여해야 해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발언하지 않으면 참여도 점수가 낮아지죠. 민지의 설명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이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받곤 했으니까요. 튀지 말라는 분위기가 강했죠. 점심시간, 학교 식당에 들어서자 또 놀랐어요. 음식 종류가 다양했고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급식 시스템이었죠. 학생들은 자신의 급식 카드로 결제하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모두 같은 메뉴를 먹는데 말이죠. 한국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해요. 식사를 하며 민지에게 물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창의력도 키울 수 있고요. 하나 씨 학교는 어때요? 그 질문에 갑자기 우리 학교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고 튀는 행동은 하지 않고 항상 정답만 찾는 분위기.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수업 진도를 방해한다며 눈치를 주는 모습들. 갑자기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조용히 공부하는 편이에요.
오후에는 코딩 수업을 참관했어요. 중학생들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죠. 그것도 단순한 코딩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지고 자유롭게 코딩하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런 수업 없어요? 옆에 앉은 한국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도 컴퓨터실에서 기본적인 타이핑 연습과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만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학교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야시장으로 향했어요. 밤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화려하게 빛났죠. 길거리 음식 값 한 대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떡볶이 먹어볼래?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야. 미카가 제안했어요. 솔직히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도전해보고 싶었죠. 값 한 대 앞에 서자 할머니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어머, 일본 학생들이구나. 반가워. 매울까봐 조금만 넣어줄게. 놀랍게도 할머니는 우리가 일본 학생이라는 걸 알아채셨어요. 그것도 일본어 한마디 없이 정성스럽게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죠. 값 한 대는 깔끔했고 조리 과정도 위생적이었어요. 일본의 길거리 음식점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거 진짜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의 맛에 감탄했어요.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미카와 스즈키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호떡도 한번 먹어봐. 내가 살게. 옆 값 한 대를 가리키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호떡 값 한 대로 가자. 이미 할머니가 말씀해 두셨는지 호떡 아저씨가 웃으면서 우리에게 갓 만든 호떡을 건네주셨죠. 외국 학생들이니까 잘 먹고 한국 좋은 기억 가져가. 아저씨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 이웃나라 학생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외국에서 온 손님이었죠. 역사적 갈등이나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야시장을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여성들이 혼자 걸어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죠. 일본에서는 밤에 여학생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줄 몰랐어. 스즈키가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전 교육에서는 한국에 대한 안전 주의사항이 많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런 걱정이 필요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거나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공간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 서울처럼 큰 도시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도쿄에도 공원은 많지만 이렇게 강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공원은 드물었죠.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학생들 어디서 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밝게 웃으셨죠. 아, 일본에서 반갑구나. 한국에 와보니 어떠니? 할아버지와의 짧은 대화는 인상적이었어요. 옆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호의적으로 말을 걸고 한국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한국에서의 3박 4일은 꿈처럼 지나갔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평소 무뚝뚝하던 요시다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경험한 활기찬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한 정이 담긴 사람들, 그런 곳에서 지내다가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너희들, 고민해봐.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비행기 창가에 앉아있던 스즈키의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각자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현실의 벽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종이 서류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공항 곳곳에 붙은 낡은 안내문,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다는 택시 기사님,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이게 현실이구나. 미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 일로 피곤해 보이셨고 어머니는 변함없이 집안일에 열중하고 계셨죠.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 여행은 어땠니?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까? 일본보다 한국이 더 발전된 것 같다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생각은 이미 확고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죠.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구나. 사실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 화두야.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모두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어요. 항상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자랑하시던 아버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다음 날 학교에 돌아가자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교실, 변화 없는 수업 방식, 질문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 한국의 학교에서 본 활기찬 토론 수업이 자꾸 떠올랐죠.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받은 음식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냉동 햄버거 스테이크와 말라비틀어진 소시지, 한국 학교에서 먹었던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급식이 생각났죠. 하나, 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미카가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는 이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부모님을 마주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두 분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평소 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일은 처음이었죠. 자퇴할게요.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순간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죠. 갑자기 무슨 소리니? 너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미래를 보았어요. 일본은 너무 변화가 느려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 달 동안 충분히 생각했으니까요. 이미 알아봤어요. 서울 근처 외국인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요. 영어로 수업하는 곳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게 말씀하셨죠. 나도 최근에 계속 생각했단다. 우리 일본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 회사 일로 중국,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느꼈어.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린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약간의 눈물이 비쳤어요. 항상 강인하셨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하나, 내가 원한다면 지지해줄게. 너는 우리와 다른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어쩌면 오랜만에 진실된 감정으로 서로를 마주했는지도 몰라요. 다음 날 학교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모범생 사쿠라이 하나가 자퇴한다는 소식. 선생님들은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카와 스즈키, 심지어 요시다까지 자신들도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서울의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새로운 생활 환경.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하나, 이건 내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이구나. 한번 발표해볼래? 영어 수업 시간, 선생님의 말씀에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발표했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질문도 해주었죠.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광경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미카도 다음 학기에 전학 온다고 하고요. 늦은 밤,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한국에 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기쁨과 자유로움이 가슴에 가득했어요. 사쿠라이 하나, 일본이 품지 못한 꽃이 이제 한국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하나의 선택은 단순한 학교 자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죠.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의 아버지가 인정한 이 현실은 오늘날 많은 일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디지털 사회, 혁신적 교육, 안전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17살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한국에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을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대함과 가치를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실천이 되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